여기 가십거래 그 루머 퍼뜨리는 애는 띵띵띵이었죠. 깜짝 놀랄 사람이 범인이었어. 아무튼 걔가 범인이었어. 아무튼 걔가.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OTT. 자, 우리 PD님, 이 OTT들 중에서 구독하고 있는 거 뭔가요? 넷플릭스 하고요. 디즈니 플러스. 저도요. 티빙. 저도요. 왓챠. 저도요. 뭐야, 우리 지금 월 얼마를 쓰는 거야, 여기에? 아주 그냥 돈을 뭐 몇만 원씩 여기 하나에 몇만 원씩 월 그냥 과금이 되는 거예요. 핸드폰 요금처럼. 근데 저희같이 콘텐츠에 진심인 사람들 외에도 일반인들도 이렇게 구독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콘텐츠의 종류들이 다르고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 넷플릭스만 하면 약간 중복이 안 돼요. 약간 이만큼 세계에서 요만큼 보는 느낌? 예전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없었을 때는 디즈니에 있는 일부 작품이 넷플릭스에 나왔는데 이제는 디즈니 플러스 우리 거야 이제 너네 거 빼 하니까 여기서 디즈니 못 봐. 싹 다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OTT 서비스가 우리가 이거 하나만 보면은 모든 콘텐츠가 커버가 돼가 아니다 보니까 다양한 OTT가 시장에서 쪼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국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대표적인 OTT 서비스 몇 개 정도만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가장 처음은 넷플릭스. 요거 들어왔을 때 한 2015년인가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는 쩔이었어요. 사람들이 이거 되겠어? 이게 스트리밍 시장이 뭐 이거 TV랑 영화관 뛰어넘겠어? 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보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뛰어넘어 버렸었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현재 전 세계 유료로 가입한 구독자가 2억 8천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작년 7월 기준인데 2억 8천만 명, 2억 9천이잖아. 1천만 명을 빼면 안 되지. 2억 9천만 명.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요. 이미 얘네 비즈니스 사례 분석하거나 할 때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테크 기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빵빵합니다. 넷플릭스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추천으로 뜨는 거 그게 내가 클릭을 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 나이대 사람이 또는 내가 로판물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네가 좋아할 만한 거 추천해 줄게. 이거 봤어? 그럼 이것도 한번 보겠니? 이런 식으로 추천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콘텐츠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 추천 알고리즘 시스템을 극대화했다. 이게 사실 넷플릭스의 강점이자 차별점이기도 했어요. 넷플릭스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이미지를 보는데 최근에 김유한 이야기가 새로 나왔다 라고 하면은 김유한 이야기의 썸네일을 A타입을 먼저 보여줘요. 클릭하지 않았어. 그럼 B타입을 보여줘요. 어쩐지 계속 썸네일이 바뀌더라고요. 바뀌죠? 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떤 썸네일일 때 반응하는지 조사할 내 의도가 썸네일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좀 똑똑하네요. 똑똑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서 얘가 보니까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남녀가 동시에 나왔을 때가 클릭률이 훨씬 높더라 하면 이제 사람 들어가는 썸네일을 만드는 거고 아니면 배경이 있었을 때 클릭하더라 배경 넣고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는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보유량에 대비해서 그런 한계를 극복하려고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대신에 약점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밸류 체인이 짧아요. 즉 돈벌이 될 수 있는 게 스트리밍 서비스, 즉 사람들이 구독료를 내면 그게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를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디즈니 플러스 원래 OTT가 베이스가 아니죠. 영화죠.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OTT는 그냥 뭐 부가 서비스 부업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캐가 아니라 한 부캐 정도? 넷플릭스는 이것만으로 벌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의 약점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라고 해서 빵빵하게 이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들어오다 보니 싸움할 때 밀려요. 그리고 판권에 대한 통제를 약해요. 이게 뭐냐면 디즈니 플러스 들어오니까 넷플릭스에 디즈니 빼버렸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콘텐츠를 확보했다고 해도 뺏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넷플릭스가 했던 거는 돈을 투입해서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해서 넷플릭스에서만 독점으로 방영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면서 이 개수를 늘려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또 극복하기 위해서 MD숍을 만들어서 우리 굿즈 팔래.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콘텐츠의 연계선상에서 캐릭터 비즈니스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MD숍이라는 걸 런칭을 하기도 했고, 게임 쪽으로도 약간 돌리는 모습인데, 블랙미러 에피소드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에 나왔던 콘텐츠 중에서 제가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한 게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 콘텐츠가 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당신은 A, B 중 뭘 선택하겠습니까? 거기에 맞게 콘텐츠가 계속 가지치기로 해서 결론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재밌어요. 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런 콘텐츠를 게임화 작업을 한다. 그럼 게임도 선택을 해가면서 인터랙티브, 상호 관계하면서 나가는 게임 형태인데 지금 얘네들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극복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광고 수입 붙이겠다.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구독료 조금 올린다. 아니면 계정 공유 금지하겠다. 이런 다양한 발표를 통해서 얘네들이 기존의 스트리밍 구독료만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보겠다라는 움직임 보이고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애플 TV가 작년 11월에 우리나라에 하루 차이로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디즈니 플러스 가입했는데 월 구독료 9,900원. 처음에 볼 거 많았어요. 너무 한 번에 열리니까 이 봐야 되는 게 많은 거야. 완다비전에, 로키에, 뭐 마블 또 광팬인 사람으로서 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숙제죠, 그냥. 숙제야, 숙제. 근데 이 숙제가 끝내고 나니 볼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안 들어간 지 좀 됐어요, 이제. 저도 그래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독자는요 1억 6천만 명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2억 9천만 대비해서는 현재 2위.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요 디즈니 플러스, 훌루, ESPN 이런 애들 합산해서 구독자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콘텐츠 IP가 빵빵한 게 꽤 많아요. 아주 대표적인 거 마블, 스타워즈, 픽사, 그리고 이제 디즈니 그 오리지널 있잖아요. 백설공주, 겨울왕국 어쩌고저쩌고, 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콘텐츠 IP가 빵빵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 디즈니가 인수합병을 통해서 사세를 확장을 해왔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보면은 M&A로 1996년도에 ABC를 처음 인수를 했고, 이어서 2006년에 픽사, 그리고 2009년에 마블을 인수했고요. 2012년에 루카스필름, 그리고 2019년,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폭스 80조 원에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통신사랑 붙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버라이즌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랑 해서 결합 할인, 무제한 요금했을 때 프로모션으로 뭐 한다. 또는 얘네 그 놀이동산 있잖아요. 디즈니 테마파크 회원들은 프로모션으로 뭐 어떻게 쓴다. 이런 식으로 가입자를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우리 돈 좀 쓸게. 우리도 오리지널 콘텐츠 만들어야 되니까 2024년까지 한 20조 쓸 거야. 근데 그 중에 10조는 디즈니 플러스 이쪽에 콘텐츠 제작에 쓸게.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HBO Max인데, 또 우리가 너무 유명한 왕좌의 게임, 프렌즈, 가십걸, 아니면 뭐 빅뱅 이론. 그러니까 이미 오래 그 드라마 장인이라고 하죠. 대작 드라마, 고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는 팬덤 자체가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사실 구독자는 전 세계 7천만 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팬층이 워낙 빵빵하니까 이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얘네들은 프렌즈 리유니언에서 20년 만에 얘네 애들 다 모아가지고 또 뭘 찍겠다. 가십걸도 리부트 하겠다. 주인공들 싹 바꿔가지고 여기 가십걸의 그 루머 퍼트린 애는 띵띵띵이었죠. 깜짝 놀랄 사람이 범인이었어. 아무튼 걔가 범인이었어. 아무튼 걔가. 그리고 이제 왕좌의 게임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왕좌의 게임의 전 시리즈물인 프리퀄 제작한다. 하우스 오브 더 드래곤이라고 해서 왕좌의 게임도 요 앞단 작업하겠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콘텐츠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요 앞뒤 시리즈를 엮으면서 너네 이거 좋아해? 그럼 앞에 스토리도 봐야 돼. 그래서 락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퀄리티가 뛰어나다 보니까 비싸요. 구독료가 15달러니까 거의 2만 원 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대작 드라마 만들어줄게. 돈은 좀 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고, 애플 TV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진짜 4월 달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게 미나리 때문이었죠. 윤여정 씨가 나왔던 미나리.
이게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를 모으는가 했는데 애플 TV 제일 처음에 작년 11월에 들어왔을 때는 닥터 브레인이라는 드라마로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이 닥터 브레인 있잖아요. 웹툰입니다. 혹시 뭐 이런 웹툰이 영상으로 제작되는 그런 영상 어디서 못 보나요? 여기. 그리고 아마존에는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해서 OTT 서비스가 있는데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쿠팡에서 쿠팡 플레이 서비스잖아요. 이 쿠팡 플레이도 아마존 거 벤치마크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나와 있는데 얘네 뭐 월 구독료 싸요. 5.99니까 $6 정도. 아까 그 HBO 맥스에 비해서 한 3분의 1? 뭐 이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반지의 제왕 드라마, 그 엑스파일 이런 애들의 대표적인 작품도 있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인수한 기업이 가지는 그 고전 IP가 되게 빵빵해요. 007 시리즈, 로키 이런 식으로 MGM 스튜디오를 10조 원에 인수를 했다 보니 거기에 IP를 싹 긁어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아까 앞에서 디즈니는 폭스를 80조 원에 인수했는데 얘는 MGM 10조 원에 인수를 했어요. 이게 앞에서 80조 원을 들어서 그런지 되게 싸 다르죠.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나 애플 TV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넷플릭스하고 조금 달라요. 뭐냐면 예전에 넷플릭스는 한 번에 시즌 1은 꽝 계속 보여줘서 앉아서 한 시리즈 싹 다 보는 거 그런 형태로 해서 제공했는데 애플 TV,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맛배기로 한 3, 4개 딱 보여준 다음에 한 주에 1회차씩 공개가 되는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죠. 와 이거 재밌게 봤는데 그러면 구독을 해야 그 다음 편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락인하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마케터의 시각 좀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로 OTT는요. 그간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해서 성장을 해왔다가 코로나 팬데믹 시즌 2 시기일 때 급격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집에 짱 박혀 있으니까 뭐 할 거야.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OTT 시장이 이렇게 쭉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넷플릭스가 이미 아시아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해외 OTT들도 넷플릭스 따라하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기억나세요? 넷플릭스 한때 한국에서 인기를 얻었던 게 초반에 봉준호 감독 옥자 만들라고 해서 돈 쥐어주고 세계적인 뭐 해서 만들었다 해서 이런 식으로 K 콘텐츠를 넷플릭스에서 돈 줘가면서 만들다 보니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얘네들이 보니까 너네 창의성 K 콘텐츠 만들어봐. 왜냐면 넷플릭스는 뭐 미국 서비스라고 해서 미국 콘텐츠만 보면은 흥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략을 잘 세운 게 지금 이제 영화나 드라마 제작 환경 열악하니까 돈 충분히 줄게. 그래서 돈 많이 줄 테니까 제대로 작품 만들어봐. 그리고 우리 제재 많이 안 할게. 어차피 등급 표시만 하면 되니까 자유롭게 만들어봐. 라고 하니까 지상파나 기존 TV에서는 드라마 만들 때도 제약사항이 많았어요. 어떤 로고가 보인다든지 이런 제약들이 많았는데 넷플릭스 뭐 피 튀기고 뭐 스위트홈 보세요. 괴물 난리 났잖아요. 창의성을 보장을 해주다 보니 작가들이 자신의 상상력을 여기에 무한대로 쏟을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와 비슷하게 해외 OTT들도 오케이, 이 전략을 통해서 한국과 아시아에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전략을 세운 거. 요거는 이제 넷플릭스를 비롯한 이 세계적인 OTT가 아시아 공략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OTT 서비스 기업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디즈니 플러스 역시 고전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가입자가 올해 1분기 줄었어요. 올해 1분기 유료 가입자가 11년 만에 감소했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만 명이나 줄어버린 거예요. 디즈니 플러스로 넘어갔나? 이런 문제도 있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소를 하다 보니 다급해진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업체들과 달리 넷플릭스는 구독료, 얘가 매출로 잡고 여기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줄어들게 되면은요, 재투자해서 콘텐츠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운영되는 게 빡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네 지금 올 초 대비 넷플릭스 주가가요 69%나 빠졌어요. 거의 뭐 10,000원짜리가 3,000원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가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어. 우리 돈벌이 밸류 체인 좀 확장해야겠어. 라고 하다 보니 광고 붙여야겠다. 광고 관련해서는 구글과 지금 논의 중인데 빠르면 올 4분기에는 광고를 삽입한다.
뭐 이런 의사결정이 있고요. 계정 이제 돌려서 쓰는 거 안 돼. 원래 뭐 4명 정도 쓸 수가 있었는데 이거 맞겠어 라고 해서 계정 공유 금지에 대해서 지금 한 3군데 국가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탈 별로 없는데 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 도입한다. 그리고 가격도 한번 인상해 보겠다. 구독료 조금 인상한다. 다양한 카드를 지금 만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사실 지금 스코어가 너무 안 좋아요. LG U 플러스에서 단독으로 잡아서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올 때 LG U 플러스가 최소 매출을 보장해 주겠다. 돈 쥐어준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만 단독으로 공개해. 이렇게 했는데 디즈니 플러스 작년 11월에 들어와서 야 얘네 끝났어 했는데 6개월 동안 100억도 못 벌었어요. 근데 이제 LG U 플러스는 보니까 한 수백억을 줬다. 한참 마이너스 상황인데 가입자가 빡 빠졌어요. 초기 한 200만 넘었거든요, 국내 가입자. 그래서 보시면 활성 사용자가요, 작년에 202만 명이었어요. 그랬는데 물 초에 189만 명이 되더니 5월에 166만 명. 그러니까 이게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얘네들의 우려사항은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껍데기 가입자가 많다. 예를 들면 LG U 플러스에 뭐 어떤 무제한 요금을 하는 애들에게 이걸 준다든지 프로모션으로 제공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실결제를 하는 구독자를 많이 모으지 못했던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친구들이 광고 삽입 이런 고민하는 이유가 무료 OTT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 되고 있어요. 무료 OTT는 기본적으로 광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파라마운트의 플루토 TV는요, 광고 매출만 1조 6,027억 원. 그리고 폭스의 투비도 무료 OTT인데 광고 매출 1조 732억 원. 그리고 뭐 디즈니도 훌루, 아마존의 프리비 다 광고를 삽입한 OTT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광고 좀 보면 무료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으니까 무료 OTT 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라도 몇 개 끊고 OTT면 콘텐츠만 다양하면 요거 볼 것 같긴 하네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구독 피로도로 인해서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했던 게 페이센스라는 업체가 서비스를 내놨었는데 이게 기존의 OTT 업체들하고 제휴하지 않고 넷플릭스 1일권, 웨이브 1일권, 7일권, 드라마 한 편 열람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나오자마자 얼마나 이게 파급 효과가 클까 두려웠는지 이제 OTT 업체들이 야 이거 영업 중지라고 해서 딱 서비스 시작한 지 11일 만에 내용 증명 보냈어요. 영업 중단. 사실은 뭐 OTT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사전에 제휴하지 않았으니까 수익을 갉아먹을 수 있는 거고, 약관에서도 이제 이용권을 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요 라고 쓰여 있다 보니 사실 이게 서비스는 그 개념 자체는 좋지만 결국 사전 제휴가 없었기 때문에 뭐 불법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시사점이 있다면 이런 업체가 나왔다는 건 이미 사람들이 구독에 대한 피로를 상당히 느끼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한 달 묶어서 계속 10,000원, 15,000원씩 내다 보니 월 10만 원 돈 그냥 콘텐츠로 쓰고 있는데 뭔가 조금 더 쪼개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과금해서 볼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는 시장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요, 부동산 중개 테크 기업입니다. 직방이요, 2조 5천억 원의 밸류로 1,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도대체 이 프로테크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시장 국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